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분명히 친구라고 부르지만 헤어지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독성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문가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73% 정도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독성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관계가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측정 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독성 인간관계에 노출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보다 무려 47%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발병률이 35%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유형은 바로 정서적 흡혈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본인의 문제만 얘기하죠. 카페에서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 라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본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언을 해도 그건 안 돼. 그것도 해봤는데. 상황이 달라라면서 모든 제안을 거부하죠.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직장 상사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부장이 나만 미워해. 동료들이 협조를 안 해줘. 회사가 너무 이상해. 라면서 2시간 동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인사팀에 상담 받아볼까? 다른 부서 이동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반응은 항상 같았어요. 이직하기엔 연차가 애매해. 인사팀은 믿을 수 없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면서 모든 해결책을 차단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2시간 동안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만남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지쳐있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카페에 앉아서 커피만 마셨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노동의 일방향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요즘 나도 좀 힘들어서 라고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가. 그런데 말이야. 오늘 부장이 또 라면서 바로 자기 이야기로 돌리거나 너도 힘들겠지만 나는 정말 이라면서 본인이 더 힘들다는 식으로 대화를 가져가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방적인 감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번아웃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62%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은밀한 질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교묘해요. 겉으로는 여러분을 축하해주는 것 같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승진 소식을 전하면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영 아닌 거예요. 목소리 톤도 미묘하게 다르고 눈빛에서는 뭔가 차가운 느낌이 나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연봉이 많이 오른 소식을 친구에게 알렸는데 그 친구가 축하해, 정말 부럽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그런데 거기 야근 정말 많다던데? 몸 조심해라고 하더래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본인의 실패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 차를 사면 요즘 차값이 정말 비싸던데? 라고 하면서 은근히 부담을 주려고 하죠. 좋은 식당에 갔다고 하면 거기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 라면서 간접적으로 과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요즘 해외여행비가 장난 아니던데 라면서 경제적 부담을 강조해요. 가장 교묘한 건 SNS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올리면 좋아요는 누르지만 댓글은 달지 않거나 달아도 부럽다처럼 본인의 상황을 은근히 비교하는 식으로 써요.
그리고 몇 일 후에 비슷한 내용을 본인도 올리면서 은근히 경쟁하려고 하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 패턴은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의 자존감이 낮을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의 경쟁 문화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본인의 성취를 축소해서 말하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겨도 공유하기 꺼려지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느라 본인의 기쁨을 억누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자존감이 평균 28%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만성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절대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사가 나만 미워해. 연애가 잘못되면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직장을 3번 바꿨는데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새 직장이 정말 좋다, 동료들도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다라고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팀장이 나를 견제한다, 동료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라면서 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못 있겠다라면서 퇴사하는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분들이 동정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심각하게 포장해서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한 걸 상사가 나를 무시하면서 갈굼을 했다 라고 표현하거나 동료가 바빠서 도움을 못 준 걸 고의로 나를 왕따시킨다 라고 해석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럼 이렇게 해봐, 저건 어때? 라면서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은 조언을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인사팀에 상담 받아봐라고 하면 소용없어, 어차피 편들 거야. 다른 팀으로 이동 신청해봐 라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면서 모든 제안을 거부하죠. 결국 여러분이 느끼는 건 무력감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면 너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라면서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좀 바빠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인가 봐 라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죠. 이게 바로 감정적 조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소문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누가 얼마나 버는지, 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고 계시죠. 만나자마자 야, 너 A 이야기 들었어? 라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한 케이스를 보면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B가 요즘 C랑 사귄다더라. D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곧 잘릴 거래. E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대출 받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신기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러 사람들한테서 조금씩 정보를 수집해서 연결시키는 거더라고요. A한테는 B가 요즘 누구랑 만난다던데 라고 은근히 물어보고 B한테는 A가 너 얘기하던데 라고 하면서 반응을 보는 식으로요. 문제는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가십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듣다가 나중에는 정말 F는 뭐라고 했대? 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대화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사고 패턴까지 바뀐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도 그들의 가십 소재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십을 즐기는 사람들은 신뢰도가 평균보다 41% 낮게 평가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행동 패턴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패턴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측 가능해요.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다가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안부를 물어보면서 나타나죠.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너 생각 많이 했어 라고 시작하면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한 지인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 메시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랜만이다. 요즘 잘 지내지? 언제 한번 밥 먹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러자 언제가 좋아? 라고 했더니 그런데 혹시 네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고 연락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는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또 연락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분들이 부탁을 거절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바쁘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실망한 티를 확실하게 내죠. 심지어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없나? 라면서 은근히 죄책감을 유발하려고 하기도 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상황이 좀 애매해서 라면서 정중하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구적 관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이런 관계의 특징은 감정적 교류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접촉하는 관계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추억도 있고 정도 들어있죠. 그런데 관계라는 게 평균값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90%의 좋은 시간과 5%의 나쁜 시간이 있다면 그 5%가 전체를 망칠 수 있거든요. 특히 독성이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관계들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그럼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경계 설정이에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해요. 두 번째는 점진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면 오히려 더 큰 드라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서서히 만나는 빈도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체 관계 만들기예요. 독성 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관계를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외로움이나 공허함 때문에 다시 독성 관계로 돌아가지 않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좋은 관계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이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만남이 끝난 후에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 들거든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독성 관계들로 둘러싸이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런 신호들을 미리 파악하시길 바라요. 첫 만남에서부터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 험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뭔가 부탁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정신적 평화와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본인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상호 존중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도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 서로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둘째, 균형 잡힌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봐야 해요. 대화할 때 한 사람만 계속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하는 건 건강하지 않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이고 공감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가야 해요. 셋째, 개인적 성장을 응원해주는 관계인지 확인해보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격려해주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주고 성공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들을 정리한 후에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고 만날 사람도 적어지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독성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잠도 더 잘 오고 하루하루가 더 평온해집니다. 무엇보다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독성 관계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건강한 관계가 어떤 건지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경험해보고 나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본인의 인간관계를 정리해보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